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자, 위원장님 선거운동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예, 총선 레이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저로서는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 정치도 바뀌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표현해 주실까요?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가장 핵심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목표 의석수를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 목표 의석이라는 거는 예. 사실 밝히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예. 다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예. 저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은 153석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측에 불과한 거고 예. 실제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접전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예. 지난 4년 전 같은 경우는 한 차이가 10% 안팎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선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뛰고 계시는 서초을은 어떻습니까? 이 서초을에 대한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는 지역인데요. 예. 근데 어쨌든 서초울 지역 역시도 국민들의 많은 유권자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주식도 하락하고 뭐 자산 가치도 하락했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면서 예. 이번 한 번만은 좀 바꿔봐야겠다. 특히 서초구도 정치를 좀 바꿔야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또는 뭐 기대하시는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이 투표 당일이긴 하지만요. 글쎄요, 뭐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요? 예. 투표율이 지난 21대 선거가 65%가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 선거율 또는 지난 선거율을 넘는 투표율이 나온다면 조금은 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내심 투표율이 높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불안 요소 하나 짚어드리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김준혁 후보하고 양문석 후보의 이 논란은 이거의 전체 판세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상대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의미죠? 상대적이라는 의미는요?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제 민생 파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 일부 후보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또는 이런 과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지만 예. 그 부분이 전체 판세를 흔들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우리 당도 그렇고 모든 정당이 급하게 이제 급조해서 공천 과정에서 좀 깊이 이 후보 검증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의 논란도 좀 짚어보죠. 이 윤영석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이것이 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잘못된 겁니다. 윤영석 후보가 일단 좀 해명은 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너무 나간 발언이죠. 전직 대통령도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과 이번에 한 발언은 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잘 사라져야 될 게 증오와 어떤 배제, 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테러 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에 또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훨씬 더 삼가하고 주의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례대표 보면요, 위원장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민 비민 그리고 지민 비조 요거 중에서 고민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표심을 어디로 향할 거로 보세요? 글쎄요, 뭐 유권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희로서는 당연히 지민 비민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유권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일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바뀌고 혁신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정치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한 일과 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야권 재편은 뭐 이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뭐 정치는 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흐름이 있냐 없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총선 예. 결과를 보고 아마 야당뿐만 아니라 예. 정치권 자체가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렇게 좀 야권이 갈라져 있으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게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예. 저희도 그렇고 아마 여당도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여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정치권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투표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또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권리 행사시라고 좀 권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국민들께서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부족한 게 있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민주당도 좋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꼭 투표장에서 뭐 어느 정당을 찍으시든 간에 투표장에 나오셔서 자신의 주권을 꼭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제 선거운동이 종료됐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 선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사실 한강벨트 수성의 상징이 동작구였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에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또 우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다 해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네. 이제는 뭐 주민들의 평가를 기다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소 가시기 전에 공보물, TV 토론 이런 걸 다 보시고 꼭 투표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당에게 이번 총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총선은 뭐뭐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총선은 시작부터 심판론이 득세를 했었는데요. 예. 양쪽 다 심판론을 이야기했죠.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실 것이고 지금 결국은 우리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살림살이의 민생을 어떻게 살릴 네. 것이냐 여기로 귀결되고 결국 국회가 또 지금 인구 위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민의힘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지금은 이제 몇 석이란 말씀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희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선거라는 게 이상한 바람이 불 때가 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초반기 좀 그런 바람이 있어서 굉장히 참 치열하고 그런 치열한 선거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정말 지금 바라는 거는 예. 그 21대보다 더한 22대 국회가 될까봐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으로 사실 이 정권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내놓은 68개 법안 단 한 건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단 한 건도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는 근데 그거보다 의석수가 더 많아져서 정말 180석이 된다면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고 또 저희의 간곡한 또 국민 여러분들께의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뉴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야당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야권이 200석을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이 이번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이번에 아무리 미워도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꼭 도와주십사라는 그런 마지막 호소도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예. 많이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데 뭐 어떤 점이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한 표만 더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민주당이 보여준 그 오만함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오늘 투표하러 가시면서 다시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끝까지 본인들의 어떤 불공정, 부도덕, 막말 후보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그 김준혁 후보의 그런 이 정말 막말이 아니라 정말 이 왜곡된 그런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삭제하긴 했지만 저는 이런 대한민국 정말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국민들께서 원하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거나 또는 뭐 기대하시는 막판 변수가 있을까요? 오늘 당일인데. 오늘이요? 예. 뭐 특별히 지금 저희는 뭐 투표 열심히 해달라 이 예.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투표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양당 다 싫다는 이야기도 있으시거든요. 찍을 후보가 없다면은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준비는 잘 돼 있고 인물론으로 보면 괜찮은데 점점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뭐 네. 아무래도 제가 또 듣는 얘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그래도 차하게 선택을 해달라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정말 냉정하게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예.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점점은 혹시 뭘까요, 위원장님? 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제는 국회가 총선 이후에는 예. 당이 정부에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 힘이 더 관계가 커진다고. 달라질 총선 전후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예. 당이 민심을 정말 빠르게 꼭 정부에 또 용산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십사 이런 부분 민심에 저희가 정말 부합하는 예. 정부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이번에는 그게 총선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꼭 믿어달라는 말씀 정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네. 저 민주당의 김준영 후보하고 양문석 후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공평의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의 윤영석 후보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선거하느냐고 뉴스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간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뭐 사과를 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 저 투표소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분들에게 투표 독려하시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요.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비록 정권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제대로 일할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정말 민주당이나 야당이 또다시 의회를 180석, 200석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생은 없고 오로지 정쟁만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쟁도 너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색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됐는데 이 네. 선거운동 그동안 했던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뭐 늘 그렇지만 모든 정당들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입장에서는 뭐 많이들 위기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기치 않은 지지 선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그래요? 들면 예. 장하나 전 의원 같은 경우 거의 20년 만에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녹색정의당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저희 당에 입당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런 당이 꼭 필요하다고 제주도에서 갑자기 올라오셔서 지지 유세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계각층 특히 뭐 노동계나 뭐 이런 시민사회나 지식인계에서 다들 그래도 이 당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 선언을 해주셔서 마지막에 좀 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이 녹색정의당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22대 총선은 뭐뭐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요. 22대 총선은 정권 심판의 황금 비율 찾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여론이 가장 큰 구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거기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뭐 민주당이냐, 또 한때는 제3지대냐, 또 어떤 때는 조국 신당이냐, 예. 또 어떤 때는 뭐 녹색 정의당이냐 이런 이제 구성 찾기, 황금 비율을 찾는 어떤 포트폴리오 찾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으시고 전략적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만나 보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가족 내에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 구성을 다 달게 하세요. 여기도 한 표, 여기도 한 표, 여기도 한 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다 몰아주는 구도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전국의 향배를 보면서 그 비율을 찾는 황금 비율을 찾는 과정에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정권 심판원의 황금 비율 속에서 말씀하신 네. 녹색 정의당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세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의석을 최대 말씀드리면 지난번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과 같은 표를 얻어도 예를 들면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줄었잖아요. 한석. 이게 결코 작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소수정당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석을 차지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주년 동역을 지켜서 예를 들면 지역구가 당선되는 정당은 또 비례가 주는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이중 굴레가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거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270만 표 정도 얻었으니까 예. 얼마나 그 표에 근접할 것이냐. 지방선거 22년 6월 지방선거 비례에서 저희가 92만 표였는데 92만 표에서 이제 270만 사이 어느 시점으로 저희가 표를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당에 대한 평가가 거의 달린 거 아니냐. 의석이 아니라 표를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석이 아니라 표를 본다. 알겠습니다. 이 어제
김준우 위원장의 마지막 일정을 보니까 고향 화정역 막차 인사입니다. 자, 그러면 네네. 이 화정역이라고 하면 심상정 후보의 고향갑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가 3자 구도거든요. 이 고향갑 네. 사수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판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낙관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의 공포된 여론조사가 사실 2주 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대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공포된 게 뭐 4월 한 1일, 2일 뭐 이때 거라면 예. 저희는 3월 24일, 25일 이런 거가 지금 공표돼 있어요. 시간 좀 각각. 갭이 있네요. 예.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뭐 토론회 과정이나 지역 예. 언론과의 뭐 접촉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저희는 이제 올라왔다. 근데 저는 이제 막 그런 얘기는 싫어해요. 꼭 전날 돼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좀 뭐랄까 여론조사 특별히 돌리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느끼는 가 보면 이제 예. 이게 지금 뭐 무조건 대패할 선거다 이렇게 절대 보지 않고요. 예. 해볼 만한 선거인데 아하. 오늘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어제 드렸죠. 언론에서 났는데 부끄럽게도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자르고 나서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네, 정말 사실은 고향이나 한국 정치에서 심상정 의원은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이에요. 예. 지역구에서 참선하신 진보정당 후보는 없었고 역대 한 명도. 예. 그래서 이런 분, 이만한 분 고향은 시민들께서도 아실 거다. 찾기 어렵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위원장 얼마 전에 저 광화문 광장에서 큰절했잖아요. 네, 그 큰절의 의미는 뭡니까? 저희 백투더 베이직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부족한 부분이 예. 있으면 시민분들한테 반성하겠다라는 예. 의미고요. 예. 그래서 제가 비례 명단 짤 때도 보시면 노동, 기후, 농민 이런 후보 명단 중심으로 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당. 사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저희 명단이 꽤 지난 뭐 거의 뭐 최근 몇 번의 선거 중에서 제일 좋았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네.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권 심판 누가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저희 돌아보시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마지막에 엄청 뜨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거기가 너무 검찰 개혁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급조되다 보니까 후보 검증에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기후랑 노동이랑 뭐 성평등, 뭐 지역 소멸 이런 걸 대표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메뉴가 풍성하고 약간 정권 심판의 비타민 같은 존재가 여기구나 하고 저쪽이 좀 약간 단백질 중심이라면 이런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워낙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당들부터 해서 후보 공천 소음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많은데 저희가 또 이제 그런 후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고 배우자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 찬스 논란도 없고 전관 이후 논란 있는 후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깨끗한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투표장에 갈지 말지 고민에 빠진 유권자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자 투표 독려 메시지 하나만 해주시죠. 사실상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4년을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이제 회고, 평가, 심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심판의 구성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저희 당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1당, 2당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적어도 흑백 그리고 두 가지 색깔로만 여의도를 채우실 게 아닐 거라면 녹색정의당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있는 국회가 없는 국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정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네.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어제로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됐는데 그간의 소회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참 감사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오로지 한국 정치도 또 제가 사랑했던 민주정당도 또 특히 이번 선거도 이 국민께 너무 지나친 갈등, 분노 이런 것들만 가득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실함으로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는 그 다짐에 참 많은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좀 이 정말 정치적 지향점이나 가치 추구하는 것들이 이 국민께 조금 더 알릴 수 있었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바라봐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저의 부족함으로 좀 더 많이 알리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거대 여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당세가 작은 군소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좀 더 힘든 점이 있으셨어요?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그런 규모 면에서나 그리고 이렇게 출마한 후보도 적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여러 이런 한계 속에서 참 여러 이 부족함 속에서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어쩌면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분들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저희의 목소리에 기울여 주시고 또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데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참 또 색다른 또 이 매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새로 창당한 새로운 미래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22대 총선은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부탁드릴게요. 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시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한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만 이 양당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심판 대상, 응징 대상 또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서 뭔가 선거라는 이 민주주의의 한 축이 뭔가 그 복수의 도구로서 뭔가 응징의 도구로서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오히려 이런 갈등을 좀 해소하고 대화를 중재해서 좀 민생 정책이 우선되는 그런 선거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양당에서도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이 참 정치 선거가 오히려 더 희화화되지 않았습니까? 참 서로를 향한 이런 좀 수준 낮은 비난들 막말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네거티브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참 가슴 아픈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저희가 정말 이런 거대 양당 극한 대립을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5석을 목표로 정말 하고 있고요. 저희 국민들께서 그만한 정말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새로운 미래 선대위의 파이널 집중 유세를 보니까 경기 부천 을입니다. 이 6선을 노리는 30 후보의 지역인데 여기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겁니까? 모든 후보들의 지역구를 또 주목하고 그중에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계신 곳이 더욱더 주목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서른 의원님이 가진 이런 무게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그동안 이 소신 있게 해야 할 말 아닌 건 아니다, 틀린 건 틀리다 외쳤던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민주당 안에서도 건강한 정신이 살아있다 느끼신 분이 또 새로이 도전을 하시고 또 그만한 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도 부천을 정했고요. 또 그와 함께 광주 광산에서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집중 유세가 또 함께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대표 어제 한 인터뷰를 보니까 대선을 향해 간다면 범야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법적 문제가 정리되는 과정 특히나 중요시하는 게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진보당과 연대하는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단계했지만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합당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합당 직후 합당 계획이 그 총선 직후 합당 계획이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요?
현재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고 하는 데에는 이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함께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범야권으로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대선으로 가는 과정 그건 참 먼 나중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년 후의 이야기다. 예. 그렇죠. 이 합당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같은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라 생각하고요. 대선 당시에 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 통합 노력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의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제3지대에서 거대 양당의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 수없이 이야기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조정자, 이런 갈등의 이런 해소하는 그 중간 역할을 저희의 그 다짐대로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가 보는 이번 총선의 마지막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셔서 또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 마지막 생각, 마지막 고민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응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참 눈 뜨고도 보기 힘든 비난과 막말 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각자 자기 당 안에 이런 특권과 반칙 충격 이런 흠결들에는 눈 감으면서 21대 국회보다 정말 국민의 눈살 찌푸리게 했던 지금까지의 정치보다 더 큰 갈등과 대결이 극대화되는 건 아닐까 한국 정치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투표장에 갈지 말지 고민에 빠진 유권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투표를 독려하는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권에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그 다음 우리는 다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정도 국회도 정치도 이제 민생은 실종되고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재난 이런 것을 모두 실종돼버린 그런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심판 뒤에 거대 양당의 이런 권력 사이에서 중재하고 대화와 협력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이런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당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저희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양당 가운데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민생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새로운 미래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미래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각 당의 선대위원장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좀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최선을 다했고요. 예. 함께 뛰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4년 전 제가 민주당에서 뛸 때와는 수적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열정은 10배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10배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이요. 이 개혁신당이 신생정당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의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22대 총선은 뭐뭐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22대 총선이 초창기 이제 한 6개월 전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벌어진 그 민심의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 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거대 기득권 양당 사이의 전쟁이 굉장히 부각된 선거였고, 두 번째 의미를 붙인다면은 제3지대 정당이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의문점, 궁금점, 기대 이런 것들이 바라보이는 선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선거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서 치르셨는데 이번에 이제 소수 정당에서 처음 치러보신 거잖아요. 제3지대 정당. 해보니까 그렇죠. 제3지대 정당의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서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셨어요? 아니면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드셨습니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어저께 마무리 유세를 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전쟁과 전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전투에서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게 전투라고 본다면 전투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 흐름이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반드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느끼는 민심들이 있다라고 이번에 확실하게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위원장님? 저희야 뭐 당연히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내 개수단체 20석이 됐으면 좋겠죠. 현실적인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찌됐든지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뭐 조홍천, 이원우, 뭐 허은하 전 의원 등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탄압받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의원들, 뭐 이런 의원들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어제 개혁신당 선대위의 파이널 집중 유세가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이었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의 간판인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저 또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필요한 거는 세대 기반의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세대 기반, 예. 세대 기반, 지역 기반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대 기반의 제3지대 정당을 최초로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 개혁신당이요. 예. 기존의 제3지대 정당, 열린우리당이라든가 뭐 국민의당, 뭐 선진당 등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대부분 지역 기반의 정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대 기반 정당, 대만 올해 1월 13일 선거에서 보듯이 거기도 이제 세대 기반의 제3지대 정당에 성공한 케이스들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런 세대 기반의 제3지대 정당이 성공을 해야 진정한 제3지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씨앗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는 예. 1차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되는 길이다. 그 당의 모든 총력을 동원해가지고 총역량을 동원해서 이준석 대표 당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저 또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천하람 위원장이요. 화성을의 골든크로스가 어제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일단은 주장입니다. 천하람 위원장의.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러니까 공표된 것들. 예. 그 추이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상으로 그렇게 추이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민심이 오히려 제가 이 동네에서 느끼는 민심도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열광적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유권자들이, 젊은 유권자들 특히 대부분 우리 정지역에서 제 지역구에서 그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세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준석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어젯밤에는 하여튼 그런 거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떤 기사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당선 결과에 따라서 개혁신당의 성패가 달렸다. 뭐 이런 분석이 달린 기사도 제가 봤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좋겠지만 만약에 당선 안 되면 개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갈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 기반을 목표로 하는 유일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제3지대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우리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천하람 위원장 등등의 이제 원내 교섭 원내 이제 진출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지역구에서 전멸을 한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꽤 오래 지속하고 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투표장에 갈지 말지 아직 고민에 빠진 유권자분들이 계실 텐데 투표 동료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년 전에 180석을 했는데 거기 한 석 더 얻어가지고 한 두세 석 더 얻어가지고 185석이 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제3지대 세대 기반의 제3지대 정당을 한번 좀 키워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유일한 정당은 개혁신당이니 개혁신당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십사라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